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해도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민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단상 유도전동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에 비해서 당연히 시험 출제 비중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항상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제가 핵심만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와 마찬가지로 단상 유도전동기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는 고정자에서 회전 자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 자개, 회전 자개를 따라서 어떻게 했다? 원판이 돌아가는 형태였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단상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교본 자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본 자개. 회전 자개가 아니라 교본 자개를 만들어냅니다. 한번 만들어내는지 어떤 자개를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이기 때문에 제가 A상 한 쌍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자,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놨고 전류의 파형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상에 흐르는 전류의 파형을 이렇게 사인 이쁜 정연파로 나타내었고요. 자, 플러스 부분을 우리가 전류가 들어간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류가 들어간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부분을 전류가 나온다. 전류가 나오는 건 점으로 표시하죠. 점으로 나온다 라고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간에서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구간에서 상태를 한번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요 구간에서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구간에서의 상태를 보게 되면은 자, 분명히 전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반대편에는 나오게 되겠죠. 반대편에는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A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고 A 다시가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감아주시면은요. 자, 어떻게 자개가 발생이 되나요? 자, 여기에는 분명히 자, 이러한 자개가 발생이 될 건데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자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어떤 방향으로 생깁니까? 자개가 자, 이렇게 생기는데 이 친구는 자, 요 방향으로 생김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자개의 방향은 바로 이 초록 색깔이 향하는 요 방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의 자개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감기겠죠. 그러면 이렇게 감기니까 방향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는 자, 이렇게 감기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도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자개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러한 식으로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개를 만들어내나요? 교본 자개.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이러한 교본 자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교본 자개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을까요? 회전을 못 시키겠죠. 우리는 반드시 회전하는 회전 자개를 만들어내야지 그 회전 자개를 따라서 원판이 돔을 우리가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상 유도전동기는 이러한 왔다 갔다 하는 교본 자개를 만들기 때문에 어떻다? 우리가 유도전동기로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도전동기 중에서 단상 유도전동기를 이용해서 우리 집에 보시면 선풍기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풍기를 보시면 잘 회전하잖아요. 맞죠? 잘 회전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못 쓴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이 상태는 어떤 상태다? 자, 이 상태는 교본 자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교본 자개이기 때문에 회전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회전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동 토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 기동 토크가 없다는 거죠. 기동 토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다? 단상 유도 전동기의 특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단상 유도 전동기의 특징. 기동 시 기동 토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기동 장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추이 불가능. 비례추이는 어디에서만? 삼상 유도 전동기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만 쓴다. 그리고 3번 전부하 전류에 대한 무부하 전류의 비율이 대단히 크다고 합니다. 자, 4번 역률과 효율 등이 동일 정격의 삼상 유도 전동기보다 당연히 나쁘다. 그리고 중량이 무겁고 가격이 비싸다. 전원으로부터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가정용, 소공업용, 농사용 등에 사용된다. 그리고 뭐 기동 토크의 크기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충 특징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말에 어쨌건 간에 지금 단상 유도 전동기는 교본작이기 때문에 기동 토크가 어떻게 해요? 기동 토크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기동 토크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동 장치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단상 유도 전동기의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본 자개를 내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럼 회전 자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회전 자개를 만들기 위한 해결책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동건선을 넣어줍니다. 뭐라고요? 기동건선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상을 2개를 만드는 겁니다. 상을 2개. 원래 1개였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를 넣었죠. 노란색의 기동건선을. 그러면서 이상교류를 만들어줍니다. 이상교류. 자, 그런데 그냥 이상교류를 만들어내면 안 되고 반드시 위상차가 나야 됩니다. 위상차가 나게 이상교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회전 자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 기동건선을 넣게 되었고, 자, A상에 아까랑 동일을 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동건선에 넣어줄 전류의 그래프를 제가 그려보면은 위상차가 나게 그려주라고 했으니까, 자, 90도 정도 위상차가 나게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을 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점을 일단 잡아볼게요. 자, 여기를 한번 잡아보겠고요. 여기를 한번 잡아보겠고, 또 여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요 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점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플러스는 X, 들어가는 방향이죠. 밑에는 점, 나오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시간에서 A는 분명히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거죠. A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A는 들어가겠네요. B는 어떻게 돼요? 나오는 거죠. B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A-는 점이 되고 B-는 X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점에서는 자, 보시면 지금 하얀색이 뭐예요? A죠. A도 X고 빨간색 B도 X죠. 둘 다 뭐예요? 둘 다 X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둘 다 X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반대편에는 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바뀌었죠. A가 뭐예요? A가 점이고 빨간색 B가 X가 되는 겁니다. A가 점이고 B가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X 그리고 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는 X끼리 그리고 다시 X는 X끼리 점은 점끼리 여기도 X는 X끼리 점은 점끼리 여기도 X는 X끼리 점은 점끼리.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전자개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회전자개의 방향이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걸 아시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감기죠. 여기는 자, 이렇게 감기죠. 자, 그럼 요 방향으로 된다는 거 아시겠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방향으로 회전 자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얘는 자, 나오는 거지. 이렇게 감기죠. 그럼 요 방향으로 되는 거 맞죠? 여기는 이렇게 감기기 때문에 자, 요 방향으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론적으로 자, 이러한 식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자, 어떻게 돼요? 이 자개가 이렇게 회전한다는 거죠. 이렇게. 시간에 따라 회전하는 회전 자개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전 자개를 만들었습니다. 만듦.
요러한 식으로 우리가 단상유도 전동기를 기동건선을 추가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회전자개를 만들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번에 보시면은 뭐 기동 토크의 크기 해가지고 반발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영구 콘덴서형, 분산 기동형, 세일 코딩형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런 기동 장치들을 나타낸 겁니다. 기본적으로 단상유도 전동기의 이름들이거든요. 그 이름들이 이러한 형태로 붙은 거, 무슨 기동형이라고 붙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단상유도 전동기는 교본자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동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동하는 친구들의 이름을 따서 단상유도 전동기의 이름을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상유도 전동기는 교본자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이 친구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회전자개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동건선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상교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반드시 위상차가 나야지만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회전자개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선풍기라던가 여러 가전제품들을 돌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판 지우고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단상 유도 전동기의 원리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상 유도 전동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에 대한 특징까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기동 토크의 크기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도 다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상 유도 전동기는 기동을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동 토크를 만들어내는 기동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각각들이 다 기동 장치들을 제가 적은 겁니다. 그 중에서도 기동 토크의 크기가 제일 큰 놈부터 제가 순서대로 판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반발 기동형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콘덴서 기동형, 영구 콘덴서형, 요 두 개는 그냥 콘덴서형이다 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분산 기동형, 그리고 쉐이딩 코일형. 우리가 총 이러한 기동 방법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하기 전에 자, 순서를 외워야 돼요. 자, 반발 기동형이 뭐하다? 제일 큰 기동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콘덴서 기동형이 제일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기동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산 기동형이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 쉐이딩 코일형이 이렇게 순서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번 단상 유도 전동기 어렵다라고 하시더라도 한 문제라도 가져가야겠다 했을 때 가장 빈출되는 친구가 바로 이 기동 크기 순서를 묻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반드시 외웁니다. 반, 콘, 분, 쉐.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 당연히 시험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오겠어요? 이 순서를 묻는 것도 제일 많이 나오지만 제일 큰 기동 토크를 가지고 있는 단상 유도 전동기는 무엇이냐? 라고 하면 반발 기동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거꾸로 기동 토크의 크기가 가장 작은 친구는 누군가 하면은 반드시 쉐이딩 코일형이라고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발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특징들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는 첫 번째 콘덴서 기동형부터 나와 있지만 저는 두 번째 분산 기동형부터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분산 기동형이고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제가 그대로 그렸습니다. 분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상을 나눈 거죠. 상을 나눈 겁니다. 자, 원래라면은 여기가 메인 권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어시스트 권선, 이 노란색 권선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자, 존재하지 않고 한 상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회전자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교본자개만 만들어낼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동권선을 추가를 한 겁니다. 그거를 추가를 할 때 분상, 상을 나눠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시스트 권선 A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어시스트 권선과 메인 권선 사이에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겠어요? 위상차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위상차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위상차를 어떻게 만들까를 봤더니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 걸린 코일과 여기에 걸린 코일을 제가 조금 다르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딱 티 나시나요? 자, 여기에 메인선에 있는 코일 같은 경우는 굵고 감긴 수가 어떻게 해요? 많죠. 굵고 감긴 수가 많습니다. 여기는 얇고 감긴 수가 적죠. 얇고 감긴 수가 적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학 때 배웠던 공식 두 가지만 제가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항 R이라고 하는 친구는 로우에
A분의 L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L이라고 하는 친구는 L의 뮤 Sn 제곱이라는 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요 경우를 볼게요. 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굵기가 굵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굵다는 거죠. 그럼 R 성분은 작아진다는 거죠. 감긴 횟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N 값이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는 거고 결론은 뭐예요? L 값이 증가함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메인 권선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얘는 L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 성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지금 어시스트 권선에 있는 친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당연히 얇고 조금 간격 있죠. 따라서 자, 얇죠. 얇으면은 단면적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저항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거는 조금 감겨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요? 권선수가 조금 감겨 있죠. 그럼 L 성분은 작아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 친구는 어떤 형태다? R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R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R과 L은 어떻게 해요? 위상차가 나죠. 어떻게 돼요? 위상차가 납니다. 위상차가 난다. 따라서 어떻게 한다? 회전 자개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위상차를 이용해서 회전 자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분산 기동형의 역할을 하는 거죠. 기동 토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원심력 스위치는 뭐냐라고 하실 때 우리가 기동을 한 다음에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동할 때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가 기동이 끝나면 딸깍 해서 운전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래서 분산 기동형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어시스트 권선이라고 한 게 얘는 당연히 어시스트니까 보조해 주는 거죠. 자, 보조 권선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기동을 도와주는 기동 권선으로도 부른다까지도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책 보시면은 184페이지 분산 기동형 주권선 M과 보조권선 A로 구성을 하며 그리고 현재 병렬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병렬이죠. 여기 걸리는 전압이랑 여기 걸리는 전압이랑 같으니까요. 병렬 연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A는 M보다 뭐라고 했어요? M보다 가는 코일을 사용해서 권선 저항이 크다. R 값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R의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위상이 서로 다른 두 전류에 의한 회전 자개를 발생시켜서 기동한다. 맞는 말입니다. 동기 속도 약 60에서 80%가 되면 원심력 스위치에 의해서 기동해서 운전으로 넘어간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 역회전입니다. 주 권선과 기동 권선 중 어느 한쪽 권선의 접속을 반대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얘 접속을 어떻게 해줘요? 얘 접속을 반대로 해주거나 얘 접속을 반대로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속을 반대로 한다는 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해주면 역회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 안 되시나요? 자, 아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도전등의 원리할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를 바꿔본다고요. 지금 동그라미 X죠. X 동그라미로. 그럼 얘가 B상만 바꾸는 거잖아요. 얘가 B였잖아요. 그럼 얘도 점 X로 바꿔본다는 거예요. 점 X로 바꿔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개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요렇게 했던 거니까 이렇게 감기니까 요 방향이 됩니다. 자, 여기는 자, 이렇게 감기죠. 그러면은 자, 요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요렇게 감기니까 요 방향이 됩니다.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노란색은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데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데 지금 초록색은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돌죠. 반대 방향으로 돌잖아요. 이렇게 역회전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얘를 바꿔도 됩니다. 얘의 극성을 바꿔도 되고 얘의 극성을 바꿔도 되고 어쨌든 한쪽 극성만 바꾸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역회전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역회전 또 잘 물어봅니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분산 기동형에서는 기동 권선 또는 메인 권선의 극성을 반드시 하나만 반대로 해주시면은 역회전이 된다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콘덴서 기동형. 자, 분산 기동형에서 하나만 여러분들 이거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얘는 그냥 우리가 회전 자개를 만드는데 타원형의 회전 자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타원형의 자개를 만든다. 이게 선제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그 전장으로 넘어가죠. 18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콘덴서 기동형, 여러분들 콘덴서 기동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산 기동형을 설명을 하고 콘덴서 기동형으로 하는 이유가 콘덴서 기동형은 분산 기동형의 일종입니다. 뭐라고요? 콘덴서 기동형은 분산 기동형의 일종이다.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쓰세요. 옆에다가 콘덴서 기동형은 분산 기동형의 일종이다. 왜?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니 분산 기동형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림이 달라 보이지만 똑같습니다. 콘덴서를 기동건선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콘덴서를 기동건선에다가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콘덴서를 기동건선에다가 넣어준 것만 다른 겁니다. 분산 기동형이랑. 그럼 뭐가 달라지냐라고 물으신다면 자, 여기에 콘덴서를 넣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R 성분이었던 친구가 뭐로 바뀌겠어요? C 성분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얘가 뭐야? C 성분으로 바뀐다고, C로. 그렇겠죠. 콘덴서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은 얘랑 얘 위상차가 L과 C도 나게 되겠죠. 그런데 R보다 L과 C가 어떻게 되겠어요? 위상차가 더 크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더 클 거죠. 그러니까 위상차가 더 난다고요. 더 난다고요. 그러면은 회전자계가 더 발생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동 토크가 더 크겠죠. 뭐가? 콘덴서가 뭐보다? 분산 기동형보다. 그러니까 분산 기동형보다 콘덴서가 더 크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설명을 같이 드린 거고, 자, 보시면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렇게만 아셔도 상관은 없는데, 얘가 지금 콘덴서를 넣다 보니까 이게 기동을 하기 위해서 콘덴서를 넣은 건 맞아요. 그런데 야, 이거 뭐 넣었더니 또 좋은 점이 생겼어요. 이런 거죠. 꼭 먹고 알 먹고죠. 자, 얘를 넣었더니 야, 이거 뭐 기동 토크만 크게 하는 줄 알았는데 역률 개선도 되더라. 역률 개선. 왜? 우리가 L 성분을 많으면은 어떻게 해줘요? 병렬 콘덴서를 달아서 역률 개선을 해주잖아요. 아, 그래서 역률까지도 개선해 주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은 콘덴서 기동형도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콘덴서 기동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3페이지 이번 콘덴서 기동형입니다. 콘덴서의 사용 방법에 따라 콘덴서 기동형, 영국 콘덴서 기동형 전동기로 분류된다. 분류가 되나 봐요. 자, 보조건선 A에 직렬로 콘덴서를 삽입을 하였어. 어떻게 돼요? 분산하며, 분산 기동기 일종이니까 기동이 완료되면 원심력 똑같죠. 원심력 스위치에 의해 딱 제껴지면서 운전으로 바뀐다는 거죠. 진상용 콘덴서 90도 C에 의한 C와 L 사이의 위상차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회전자계를 만든다. 자, 그리고 C라는 친구가 L 성분을 없애줘서 역률까지 개선을 시켜주니까 역률이 좋다. 그리고 선풍기, 전기, 냉장고, 세탁기 등에 이용된다까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해당 원리만 이해하시면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반발 기동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발 기동형. 자, 반발 기동형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제가 찝어드리겠습니다. 반발 기동형에서 시험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오겠어요? 반발 기동형에서. 제가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반발 기동형에서. 자, 이거 지우고 여기다 적을게요. 반발 기동형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딱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뭐겠어요? 반발 기동형이 뭐예요? 기동 토크가 제일 큽니다. 기동 토크가 제일 크다. 자,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 자, 우리가 분산 기동형 역회전 방식이 뭐라 했어요? 역회전 방식. 주건선이나 보조건선의 위치를 바꾼다. 콘덴서는 분산 기동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반발 기동형의 역회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반발 기동형입니다. 비읍이 너무 많아요. 얘 혼자 비읍이 많잖아. 비읍. 요 비읍 없잖아요. 얘 하나 있고 비읍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뭘 생각하시냐? 브러쉬를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브러쉬를 생각합니다. 반드시 반발 기동형이 나오면 브러쉬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브러쉬가 나오면 답이에요. 반발 기동형은. 자, 보시면은 반발 기동형 보도록 할게요. 184페이지 반발 기동형. 반발 기동형 전동기 회전자는 직류 전동기의 전기자와 거의 같은 모양인가 봐요. 자, 이런 거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기동 시에 브러쉬를 통하여 외부에 단락된 반발 전동기 특유의
큰 기동 토크죠. 제일 큰 기동 토크에 의해 기동을 한다. 3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4번 기동 토크가 가장 큰 단상 유도 전동기죠. 5번 역회전 고정자 권선축에 대한 브러쉬의 위치를 이동한다. 브러쉬 위치 이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준다? 역회전을 한다. 반드시 이 두 개만 여러분들이 잡고 가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자, 반발 기동형은 기동 토크가 제일 크고 브러쉬 위치를 이동해서 역회전을 한다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쉐이딩 코일형이 나와 있습니다. 쉐이딩 코일. 쉐이딩 코일형 뭐 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쉐이딩 코일형은 뭐냐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쉐이딩 코일형은 당연히 기동 토크가 제일 작다라는 거죠. 기동 토크가 제일 작아요.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얘 또 잘 나오는 게 뭐다? 역회전이 불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역회전이 불가능합니다. 써드릴게요. 자, 쉐이딩 코일. 기동 토크가 가장 작고 역회전이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방콤 분시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비단 이게 역회전이 시험에 필기에도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2020년도 2회차 전기기사 실기 문제에 단상 유도 전동기의 역회전 방법, 기역, 니은, 디귿 해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기출 공부하실 때 나중에 기사 기출 공부하실 때 또 나오는 내용이니까 한 번 더 확실하게 잡고 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밑에 뭐 중간중간에 밑에 이제 한번 그냥 귀여운 친구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밑에 뭐라 되어 있어요? 반발 유도 전동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발 유도 전동기. 그러니까 반발 기동형인데 자, 유도 전동기, 삼상 유도 전동기랑 섞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슬롯을 보시면은 얘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슬롯을 이렇게 보시면은 권선이 원래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에 하나가 들어가고요. 여기도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가 방금 배웠던 우리가 반발 기동형이 들어갑니다. 반발 기동형.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농형이 들어갑니다. 농형 유도 전동기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반발 기동형을 통해 뭐를 하겠어요? 그냥 기동을 하고 농형 유도 전동기를 통해 운전을 한다 정도만 알고 갈게요.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기자 권선과 농형 권선이 있으며 전기자 권선이 여기를 얘기합니다. 전기자 권선은 정류자에 접속되어서 반발 기동형으로 사용을 되는 거고, 자, 농형 권선은 어떻게 된다? 운전 시에 사용이 된다. 반발 기동형보다 효율과 기동 토크가 나쁘지만 역률의 속도 변화는 크다.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그때 한번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사이클릭형 전동기. 자, 클릭형 전동기. 자, 얘는 뭐만 기억한다? 밑에 그림 나와 있죠? 그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림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친구입니다. Y결선. 자,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요 Y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Y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Y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리액턴스, 여기는 저항. 자, 요런 식으로 아마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자, 그냥 요 그림 주어지고 얘는 뭐냐? 무슨 전동기냐? 1번 모노사이클릭 전동기. 이렇게 딱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건 그림만 기억하자. 요 Y결선 딱 기억을 하시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유도 전압 조정기입니다. 그래서 유도 전압 조정기 중에서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가 있고요.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가 있는데 먼저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름을 보시면서 이미 내용을 유추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전압을 조정을 합니다. 전압 조정기니까요. 자, 그런데 유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도 기전력 할 때 유도를 떠오르게 되면 어떤 자속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유도 기전력을 만들어냈잖아요. 패러데이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학 때 배웠던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살짝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유도전압 조정기는 단권 변압기의 일종입니다. 단권 변압기 여러분들 몇 번이나 나왔죠? 단권 변압기의 일종이다. 우리가 처음 배운 건 변압기 때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친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권 변압기의 일종인데 어쨌든 간에 단권 변압기의 일종이지만 우리는 뭐를 해준다? 유도 전동기의 원리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볼 겁니다. 유도전압 조정기는 뭐를 이용한 어떤 원리를 이용한 건가 하면 당연히 유도전동기 파트 있잖아요. 유도전동기의 원리를 이용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단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림을 그려놨지만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어떤 변압기였어요? 승압용 변압기였습니다. 자, 저압측을 V1만큼 주면은 자, 고압측 V2가 나오는 결국 전압을 증가시키는 승압용 변압기였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변압기 때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자,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에 V1이라는 전압을 넣어주게 되면은 V1이라는 전압을 넣어주게 되면은 자, V2라는 전압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또한 전류의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가 여기에 I1이라는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요. I1이라는 전류가 흐르면 자, 여기에는 I2라는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블록원선이라고 적혀있는 요 권선, 블록원선, 여러분들 단권 변압기 보조권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있을 겁니다. 뭐예요? KCL 법칙에 의해서 I1- I2라는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I1 그리고 여기에는 I2가 나가는 거니까 들어온 전류의 합과 나간 전류의 합은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간 전류의 합은 뭐가 돼요? I1이 되는 거고 들어온 전류의 합은 I1이 되는 거죠. I1 - I2 더하기 I2니까.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고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자, 우리가 패러데이 렌츠 법칙에 의해서 E라고 하는 것은 어쨌건 간에 N에 마이너스 다시 E는 마이너스 N에 dt분의 d파이라는 이러한 패러데이 렌츠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속이 발생을 했을 때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자속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니까 이 L 성분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전류가 흐르니까 자속이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자속도 이렇게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싫어. 나는 자속이 생기는 게 싫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자속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결국 자속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아, 자속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얘랑 지금 직렬로 딱 90도로, 180도로 딱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대로 어떻게 돼요? 요대로 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자속이 몇 %로 쇄교가 되냐면요. 자, 100%로 쇄교가 됩니다. 100%로 쇄교가 되겠죠. 이때 여기 걸리는 전압을 뭐라고 한다? E2라고 할게요. E2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E1이 되겠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E1이 되겠죠. 여기 적어볼게요. E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100% 쇄교했을 때의 전압을 E2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V2에는 결국 어떤 전압이 나오게 될까요? E1에다가 그냥 E2를 더한 전압이 유의가 되겠죠. 이 전압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다? 바꿔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 유도전압 조정기니까. 바꿔주고 싶어서
우리는 직렬권선과 불로권선이 있는데요. 자, 직렬권선은 고정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불로권선은 어떻게 해준다? 체인지를 시켜줘요. 체인지를 시켜줘요. 그 말은 얘를 움직인다고. 움직여서 유도 전압 조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전압을 조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로 와볼게요. 그럼 얘를 어떻게 줬어요? 얘를 지금 원래는 여기 있던 애를 이렇게 제꼈죠. 몇 도만큼? 세타만큼 제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자속이, 자, 주워올게요. 자, 자속이 어떻게 됐어요? 자속이 요렇게 발생했죠. 요렇게 발생을 했죠. 예언 상황이었으면은 바로 전부 다 100%가 세교가 되었지만 요렇게 생기면은 100% 세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얘보다는 작게 전압이 유기가 되겠죠. 왜? 세교가 100% 안 됐으니까. 유기기전력은 세교량에 비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세교가 될까를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벡터를 나눕니다. 자, 요 방향의 벡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 방향의 벡터, 두 개의 벡터가 생기게 되겠죠. 이거 벡터 더하기 이거 벡터가 세교량이 되는 거니까요. 세교량이나 자속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세타만큼 꺾었어요. 세타만큼 꺾었기 때문에 자, 요 값은 파이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맞죠? 파이 코사인 세타가 돼요. 요 길이는 파이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맞죠? 파이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코사인은 뭐예요? 찍으면 코사인이라고. 찍으면 파이 코사인 세타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친구는 자, 빨간색으로 표현. 여기에 있는 친구는 뭐가 돼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친구입니다. 파이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분명히 이 파이 코사인 세타만 어디로? 여기로 세교를 하겠죠. 여기로 세교를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파이 코사인 세타만 세교를 하니까 원래 파이가 100% 들어왔을 땐 E2였던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E2 코사인 세타만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이 파이랑 이랑 비례한다면서요. 근데 원래 파이였는데 파이 코사인 세타만큼 됐으니까 비례하니까 코사인 세타가 곱해져야겠죠. 그럼 여기 유도되는 기전력은 얼마가 돼요? 여기 유도되는 기전력은 V2는 얘는 항상 이원이죠. 얘는 똑같잖아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뭐 얘를 틀든 안 틀든. 그러니까 E1 더하기 E2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 각도를 조절해서 전압을 유도하는 전압의 크기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분명히 얘가 여기 있어. 요 위치에 있었죠. 그러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 있어? 야, 요렇게 돌아가겠죠. 맞아요? 얘를 움직이니까 요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요렇게 되겠죠. 요런 형태로 돌아간 거 맞나요? 요런 형태로. 원을 그리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있었는데 요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팔이 안 되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돌아간다고요. 요까지 돌아가요. 요까지. 180도까지. 그러니까 요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요걸 그래프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래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위치에 왔을 때, 자, 요 위치에 왔을 때 볼게요. 요 위치에 왔을 때는 뭐예요? 요 위치에 왔을 때 E2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기준은 뭐냐면 얘 기준입니다. 요 위치에 왔을 때 E2가 되는 겁니다. 0도일 때죠. E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요 원으로 쭉 돌다가 요 위치에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요 위치에 왔을 때 여기에 유도되는 전압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다 요로 세교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로 자속이 흐르면은요 다 요로 갈 거 아니에요. 여기로 세교가 되는 게 없다고요. 따라서 코사인 이 값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세타에 뭘 넣으면 돼요? 90도를 넣으면 뭐가 돼요? 코사인 90도 0도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결론적으로 여기에 몇 도예요? 90도예요. 좀 그림이 이상한데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여기 몇 도라고요? 180도라고요. 이 그래프를 뭐라고 해요? E2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E2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2차 측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다가 코사인을 이렇게 돌리면 돌릴수록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이 90도에서 아무것도 안 걸리고 90도가 지나니까 반대 방향으로 걸리다가 반대 방향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그래프를 그려준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전압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전압 조정이.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저 책 보시면은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단락권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록원선과 직각으로 설치하여 직렬권선의 누설 리액턴스를 감소시켜서 전압을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직렬권선이라고 하는 친구는 아마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여기 이게 뭐야? 블록원선이죠. 블록원선과 직각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뭐라 한다? 단락곡선. 단락권선. 단락권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락권선은 누설 리액턴스를 감소시켜 전압 강하를 떨어뜨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누설 리액턴스는 뭘까요? 자, 이 친구 아니에요? 파이 사인 세타. 왜? 얘는 요 방향으로 되는 거잖아요. 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파란색 반원의 이 높이 성분. 자,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파란색 반원의 높이 성분이 뭐가 돼요? 이게 다 누설 리액턴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얘는 E2의 크기라고요. E2의 크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요 빨간색 성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단락권선을 사용한다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만 하면은 이제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 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압 조정 범위는 E1 더하기 E2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세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E2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변하게 됨을 우리가 알아야죠. E1 더하기 E2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결과값이. 교번 자개를 발생을 합니다. 왜?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니까요. 자, 그리고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위상이 동위상이다. 그렇습니다. 단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위상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냐면요. 당연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속의 세교량으로 인해서 세교량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속이 얼마나 세교됐느냐로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락권선 보시면은 블록권선과 직각으로 설치하여 직렬권선 누설 리액턴스를 감소시켜서 전압 강하를 감소시킨다. 그렇죠. 누설 리액턴스를 없애주는 거죠. 전압 강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 그리고 전격 용량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격 용량. 자, 그런데 이 전격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금 단권 변압기의 일정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단권 변압기의 일정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전격 용량이 되는 겁니다. 전격 용량. 요 부분이 전격 용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E2랑 I2를 어떻게 해준 거? 곱해준 겁니다. E2와 I2를 곱해준 것이 뭐가 된다? 전격 용량이 되게 되는 거네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예요? 여기서는 E2 곱하기 I2지만 여기서는 E2 코사인 세타 곱하기 I2가 되겠죠. 전압이 조정됐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전격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격 출력은 당연히 여기 나오는 출력이기 때문에 V2에다가 뭘 해준다? I2를 곱해준 게 전격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별로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은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입니다.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거에 싹 다 루트 3을 해주면 됩니다. 싹 다 뭐예요? 루트 3. 전압 조정 범위 V2는 루트 3, E1 플러스 마이너스 E2. 뭐야? 이거 처음 보는 식인데요? 라고 하실 테지만, 자, 여러분들 처음 보는 식이 아니죠. 자, 코사인은 커봤자 1이고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은 코사인이 제일 클 때가 뭐예요? 1일 때죠. 그럼 E2 맞아요? 코사인이 제일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E2.
이게 뭐예요? 전압 조정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E1 마이너스 E2에서 E1 플러스 E2까지 전압 조정 범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책에 따라서 그냥 전압 조정 범위가 E1 플러스 마이너스 E2라고도 나타내는 책이 있고 그 책이 우리 책이 되겠네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위에 있는 E1 플러스 E2 코사인 세타가 똑같은데 3상이니까 여기다가 뭘 해줬다? 여기에다가 루트 3을 해줬다고. 여기에다가 루트 3을 해줬다고요. 루트 3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3상 유도 전압 조정이니까 회전자계를 이용했겠죠. 자,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에 위상 차가 존재한다. 자, 3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이 단상 유도 전압기는 자속 세교량에 따라 조절을 했지만 3상 유도 전압기는 위상을 변화시켜서 위상 차로 유도 전압 조정을 하는 친구다라고 요거는 기억을 하고 가실게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3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여기에 있던 단락권선이 존재하잖아요. 단락권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는? 3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전격 용량, 전격 출력도 전부 다 그냥 루트 3만 곱한 거다. 루트 3만 곱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 단상과 3상의 공통점. 첫 번째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분리가 가능하다.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얘가 왔다 갔다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회전자의 위상각으로 전압 조정이 가능하다. 여기서 위상각은 그냥 얘 각도를 바꿔서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만 더 단상과 3상 전압, 유도 전압 조정기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와 3상 유도 전압기 정리하고 특수 유도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자계를 보시면 당연히 단상이기 때문에 교번 자계를 만들어낼 것이며 3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3상이기 때문에 회전 자계를 만들어 낼 겁니다. 자, 위상은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입출간 동위상이 되겠고요. 3상 유도 전압기는 입출력 간의 위상차가 발생한다라고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락권선 같은 경우는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누설, 자속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고요. 자, 3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압 조정 범위는 E1 플러스 마이너스 E2, 즉 E1 더하기 E2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겠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루트 3만, 여기에서 루트 3만 붙여주면 되게 되는 겁니다. 전격 용량 역시도 2차 측 전격 전압에 2차 측 전격 전류를 곱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친구도 2차 측 전격 전압에다가 2차 측 전격 전류를 곱해주시면 되는데 3상이기 때문에 루트 3을 붙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부하 용량 역시도 2차 측 그러니까 최종 전압이죠. 2차 측 전압이 아니라 최종 전압에다가 2차 전류를 곱해주시고 3상이기 때문에 3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루트 3을 붙여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특수 유도기가 되게 됩니다. 자, 특별한 유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전에 배웠던 유도기들이 있잖아요. 그 밖에도 다양한 유도기들이 있을 거니까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고요. 시험에 아주 간간히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한 내용들, 핵심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고 디프 슬롯 농형 유도 전동기입니다. 둘 다 뭐야? 농형 유도 전동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베이스는 원래 농형, 여러분들이 배웠던 3상 농형 유도 전동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친구를 어떻게 했다? 이 친구를 업그레이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한 친구가 뭐다?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고 디프슬로 농형 유도 전동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형보다는 좀 좋겠다만 감을 잡고 가라는 겁니다. 자, 처음에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중이기 때문에 여기 원래 하나만 있었는데 이중으로 하나 더 권선을 넣어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부가 있고요, 하부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얘는 바깥이고요, 얘는 안이 되는 겁니다. 바깥이고요, 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기학 시간 때 이런 걸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도선이 있죠. 도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류가 흘러갑니다. 분필 좀 가져올게요. 전류가 흘러갑니다. 여기에 전류가 흘러가요. 자,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은 당연히 뭘 만들어요? 자속을 만듭니다. 따라서 자속이 어떻게 생겨요? 자속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속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아까도 말을 했지만 자기가 자속이 생기잖아요. 그럼 싫어해요. 얘가 없다가 생기면 싫어해. 얘가 없다가 생겼잖아요. 그럼 얘랑 반대되는 자속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렌츠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속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다시 그림을 좀 크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그랬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요.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가 자속이 생길 건데, 자, 요 방향이니까, 자, 요러한 방향으로 자속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자속이 싫기 때문에, 자, 요러한 형태로 반대 방향으로 자속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러한 형태로, 얘랑 반대 방향이죠. 요러한 형태로 자속이 생긴다는 거예요.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요 주황색 자속을 볼게요. 주황색 자속을 보면은, 자,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이, 다시 자속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이라고 하고 내 손가락을 뭐라고 해요? 전류로 봐도 되죠? 그럼 요렇게 잡히는 거 맞아요? 요렇게 잡히는 거 맞아요? 요렇게 잡히는 거 맞아요? 요렇게 잡힌다고요.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생겨요? 전류가 요렇게 생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전류가 생깁니다. 요런 식으로 전류가 생겨요. 요런 식으로 전류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흐르던 전류와 자, 요 부분은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이죠. 원래 흐르는 전류. 요 부분은 어떻게 돼요? 같은 방향이죠. 그러면은 요 부분은 전류가 지금 반대 방향이니까 상쇄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류가 어디로만 흘러요? 전류가 바깥으로만 흐르는 겁니다. 전류가 바깥으로만 흐르게 돼요. 이게 뭐다? 표피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전류가 가장자리로 흐르는 거를 표피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내부에는 어떻게 돼요?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설명을 했냐면, 자, 여러분들 전류가 흐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류가 흐르면은 뭐가 발생해요? 자속이 발생합니다. 자속이 발생해요. 맞죠? 자속이 발생을 하고 이 자속으로 인해서 L 성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L 성분으로 인해서 J-L이라는 리액턴스 성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가운데에는 뭐가 돼요? 가운데에는 전류가 안 흐른다는 것은 이 리액턴스 성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리액턴스가 크니까 전류가 안 흐르죠. 그래서 여기는 뭐다? 리액턴스가 크다는 거예요. 내부에는 리액턴스가 크다는 거예요. 지금 얘가 바깥이라 했죠? 얘는 내부라 했어요. 그럼 여기에 리액턴스가 어떻겠어요? 크다고요. 리액턴스가 크다고요. 여기에 리액턴스가 크다고요. 얘는 리액턴스가 작다고요. 가 포인트입니다. 잠깐 지우고요. 그 말은 자, 우리가 원래 자연 현상에 의해서 여기가 리액턴스가 크고 여기가 리액턴스가 작아요. 그런데 우리가 설정을 여기에는 저항을 어떻게 해준다? 크게 해주고요. 여기에는 저항을 작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자, 우리가 기동시에는 기동시를 보겠습니다. 기동시에는 슬립이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동시에는 1이라는 얘기는 1에다가 뭘 해줘? X 해주죠. 그러니까 이 말이잖아요. F1에다가 S를 곱한 게 F2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S를 곱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파수가 S배 되는 거니까 얘가 뭐예요? 오메가 L이잖아요. 2파이 FL이니까 F가 들어가잖아요. 원래 S 곱하기 X 그냥 X 남는 거죠. 1 곱한 거니까 얘도 X죠. 얘도 X죠. 그러면 뭐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다니까요. 그럼 전류가 어디로 가요? 얘로만 가겠네요. 그럼 저항은요? 저항은 사실 요거에 비하면 미비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X가 작은 쪽에 전류가 어떻게 된다? 흐르게 된다는 거죠. 전류가 흐릅니다. 이때 전류가 흐른다고요. 그때 저항이 크죠. 저항이 크면 어떻게 돼요? 비례추에 의해서 슬립이 커지는 거 맞아요? 슬립이 커지죠. 슬립이 커지면은 뭐가 돼요? 기동 토크가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 맞죠? 속도는 떨어지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기동 토크가 크잖아요. 그럼 기동을 잘 하겠네요. 괜히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저항도 크니까 기동 전류도 어떻게 돼요?
기동 전류도 여기까지 나오나요? 기동 전류도 기동 전류도 작아진다는 거예요. 기동 전류도 작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기동 시에는. 이해되시죠? 그럼 운전시 볼게요. 운전시. 자, 운전시 좀 좁은데 운전시 볼게요. 운전시엔 S가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0 곱하기 하면은 이성분 다 사라지죠? 다 사라지죠? 그러면은 R값이 어떻게 돼요? R값이 작은 쪽에 어떻게 돼요?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R값이 작은 쪽에. 그럼 여기 흐르겠죠, 이번엔? 전류가 여기 흐려요. 여기 흐른다고요. 그러니까 운전 시에는 전류가 여기에 흐르겠구나. 그래서 저항이 작기 때문에 기동 특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만들어진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농형 유도 전등기 보시면은 회전 자금을 2층으로 만들고 상부에는 저항이 큰 도체, 하부에는 저항이 작은 도체를 넣은 다음에 당연히 기동을 할 때는 저항이 큰 위쪽으로 해야지. 저항이 크니까 슬립이 크고 기동 토크가 크고 속도가 작아서 기동 전류가 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고, 운전을 할 때는 요 조건을 성립하면 안 되고, 운전을 할 때는 그냥 저항이 작은 쪽이 운전할 때 특성이 좋기 때문에 밑에서 운전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디프 슬롯 농형 유도 전동기랑 얘랑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왜? 여기도 어쨌든 내부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크죠? 여기는 상부니까 작죠? 여기는 뭐예요? 저항을 크게 하겠죠? 여기는 저항을 어떻게 해줘? 작게 하겠죠? 단면적이 어떻게 돼요? 이게 단면적 좁죠? 여기 넓죠? 그럼 얘가 뭐예요? A는 뭐예요? 좁죠? 여기는 뭐가 돼요? 넓죠? 저항은 뭐가 돼요? 로우 A분의 L이죠. L이 작으면 저항이 크죠? L이 작아서 저항이 크죠? A가 크면 저항이 작죠?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과 같은 원리로 동작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들 쭉 읽어보시면 되고, 사실 중요한 것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뭐를 비교하냐면요, 일반적인 농형과 이중 농형과 디프 슬롭 농형을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동 토크의 크기입니다. 기동 특성. 기동 특성이 좋은 것부터 나열해라. 또는 기동 토크가 큰 것부터 나열해라 라고 한다면 잘은 모르겠지만 끝에 뭐가 있어요?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일반 농형이겠죠. 왜? 업그레이드 되기 전이니까. 따라서 이때는 이중 농형. 이중 농형이 되겠고요. 그리고 디프 슬롯 농형. 그리고 뭐가 된다? 일반 농형. 일반 농형이 됩니다. 기동 특성이 뭐가 제일 좋다? 이중 농형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또 하나, 그럼 기동 전류입니다. 기동 전류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기동 전류의 크기는 뭐가 제일 크겠어요? 기동 전류 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일반 농형 제일 안 좋은 거죠. 일반 농형이 제일 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프 슬롯. 그 다음에 이중 농형입니다. 요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특수 유도기 첫 번째, 두 번째 것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사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읽어보면 됩니다.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번 유도 발전기입니다. 유도 발전기 제가 안 쓴다고 했죠. 유도 발전기.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도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발전은 뭐예요? 뭐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럼 S, 슬립이 어떻게 돼요? 슬립이 당연히 0보다 작아야겠죠. 왜? 손실이잖아요. 슬립이 손실이잖아요. 손실이 0보다 작으면 뭐예요? 이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음수가 되면은.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NS라는 동기 속도를 넣어줬는데 일반적으로 회전자는 NS보다 작은 속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NS를 넣어줬어. 내가 1000만큼 속도를 줬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1000만큼 공부를 시켰어요. 가르쳐줬어. 1000을 가르쳐줬어. 그런데 학생을 봤는데 1200이야. 얘는 뭐야? 발전한 애 아니에요? 뭔가 만들어낸 애 혼자 200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S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유도 발전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NS, 동기 속도를 1000을 넣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1200을 돌고 있는 거예요. 동기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만들어냈다는 친구죠. 그러니까 손실이 0보다 작을 때는 반드시 유도 발전기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아시고 쭉 읽으시면 그냥 잘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단점 뭐예요? 효율과 역률이 낮다. 안 쓴다고요.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 유도 주파수 변환기 나옵니다. 유도 주파수 변환기를 보시게 되면은 얘는 뭐 별거 없고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공식만 하시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정자의 주파수는 여기에다가 슬립을 곱하게 되면 뭐가 돼요? F2라는 회전자의 주파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S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공식으로 다 배웠습니다. NS-N 나누기 N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N 회전자의 속도를 바꾸면은 슬립이 바뀌게 되겠죠. 슬립이 바뀌면은 F1인 주파수를 F2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유도 주파수 변환기다.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F2는 SF1이고 S 대신에 NS분의 NS-N을 집어넣은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셀신장치입니다. 셀신장치인데 자, 이 친구도 가끔 정말 뭐 한 문제 나오긴 합니다. 셀신장치는 뭐냐면은 여러분 원격만 기억하세요. 원격. 포인트는 원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가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어떤 기계적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기계적인 각도 변화. 그냥 기계적인 각도. 여보, 한 5도 했어요. 5도를 바꿔줬어. 근데 멀리 있는 곳에 5도를 바꿔라라고 전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줘요?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줘요.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줘서 전선을 타고 5도를 바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느 먼 곳에서 또 셀신 장치가 있겠죠. 어느 먼 곳에서 전기 신호를 받았더니 5도로 회전하래라고 하는 게 뭐다? 셀신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기계적인 각도 변화를 정기적인 방법으로 바꾸어서 먼 거리에 있는 장소에 전달할 때 사용되는 장치다. 그래서 용도 원격 신호, 원격지요. 원격, 먼 거리니까 원격만 기억하시면 돼요. 셀신 장치 원격 나오면. 자, 그다음 리니어 모터입니다. 리니어 모터는 이미 동기기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니어가 뭐예요? 선형이에요. 직선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아마 감을 잡으실 겁니다. 원래 우리는 이렇게 동기기도 그렇고 우리가 슬롯이 이렇게 되어 있죠. 회전자의 슬롯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원으로 되어 있어요. 원으로. 근데 얘를 잘라서 펼친 거예요. 그래서 직선으로 만든 거예요. 직선. 이렇게 직선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슬롯을 넣은 거예요. 그럼 분명히 회전자계가 아니라 얘는 무슨 자계가? 직선자계가 생길 거예요. 직선자계가. 그래서 직선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회전기에 회전자 접속 방향에 발생하는 전자력을 직선적인 기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다라고 되어 있고 밑에 장점, 단점 한번 읽어만 보세요. 읽어보시고 아마 거의 이제 관연도 문제풀이나 이럴 때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